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12주차 사전 제작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오프라인 수업 때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가서 이 사전 제작 강의 때는 12주차 강의 자료 다 하고 13주차 강의 자료 뭐 앞부분 조금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부터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독립 이전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원래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말레이시아라는 연방국가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싱가포르가 이탈된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은 뭐 그 역사적 그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역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독립을 해서 자신들만의 이제 어떤 도시국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식 제도들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하죠. 뭐 리칸유, 이분도 이제 이름이 이런 이유는 이분도 어떤 그 중국계 하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돼서 계속 총선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리칸유의 정당인, 인민행동당이 모든 선거를 승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하고의 좀 차이점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뭐 수카르노나 뭐 수하르토 같은 이런 군부 독재자라든지 군인이 통치를 한 건지 아니지만 일단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정을 정지하고 자기가 이 한 30년 넘게 이제 장기 집권을 하는, 우리나라 정치하고 되게 정치 역사하고 되게 비슷한 그런 그림을 그려왔지만, 인도네시아는 이게 이제 그 민주적으로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났고, 말레이시아도 잘 안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선거를 하는데 계속 이 한 당이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든 한 당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있었고, 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었고, 그러니까 양쪽 당에서 한 번씩 두 번씩 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씩 하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 교체를 하잖아요.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당이 계속 집권을 하는, 선거를 하긴 하지만 계속 집권을 하는, 일본도 예외적으로 2008년 9년 그때쯤에 이제 일본의 민주당이 뭐 한번 선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집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을 빼놓고는 지금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계속 선거를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민주주의이지만 정권 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 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뭐 그래요. 그렇다고 민주적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좀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구나, 정치적인 흐름이 있구나. 정권 교체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정책이 잘 안 변하겠죠. 계속 쭉 가겠죠. 그 당이 계속 집권을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야당됐다가 야당이 여당됐다가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정책이나 어떤 이념이,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훅 바뀌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난 무조건 어느 게 더 좋다라고는 절대 말 못해. 왜냐하면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똑같은 정보가 있는 게 어떤 외교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회적으로 더 나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반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반합이라는 게 있는 것이 사회적 진보나 사회적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의견도 수용되고 저 사람의 의견도 수용이 돼서 그 어느 타협점을 찾아가야 돼. 사회적인 약속과 합의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는 저는 결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 눈이 두 개인데 그냥 한쪽 눈만 뜨고 가는 거야. 한쪽 눈만 뜨고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뭐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 뭐 저와는 또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주체적으로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참, 이게 중간고사 채점을 했고, 채점 결과가 아마 공개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보다 여러분들 독자적인 이야기, 되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 여러분들만의 생각, 그런 거 적은 사람들을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예. 내용이 좀 분량이 빈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간촐하거나, 내용이 짧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얘기 그냥 복붙했거나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 했던 거를 그냥 단순히 복붙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안 줬어요. 그 내용의 논리가 조금 빈약하더라도 되게 독창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내용 적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과 생각을 여러분한테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이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주도권이 바뀌어 나가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만 민주적인 선거를 하지만 정권 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거 방식도 문제가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총선에서 61.2%의 득표를 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총선에서 61.2%를 득표했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총선이니까 국회의원 자리 중에서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66% 정도? 그게 맞겠지? 근데 89%를 차지. 뭔가 이게 선거 방식이나 뭔가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블록 투표제 이렇게 이걸 중성궁구제라고 해야 될지, 제가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해주지만 이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인을 선출한 선거고요.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죠. 소선구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선구제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총선처럼 예를 들어서 남구다 그러면 남구 국회의원 1명 뽑는 거잖아. 1등. 그래서 남구 전체에서 남구라는 이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거기서 1등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한 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3인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구, 여기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국회의원 3명을 선출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당이 야당보다 한 표를 더 많이 받으면 여당 후보 3명을 모두 당선시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정치권에서 혹은 이제 정치 외교학을 하시는 이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중대 선거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소선구제로 나눈 다음에 1등만 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남 쪽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 이제 영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 사람들만 계속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한 선거구를 좀 이 블록을 키운 다음에 여기서 1등뿐만 아니라 2, 3등도 당선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당 후보도 여기 국회의원이 되고 이쪽 당 후보도 2등, 3등까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 다양한 당의 국회의원들이 뽑힐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 그렇게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중대 선거구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당이 3명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한 표만 더 많으면 그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남구라고 치면 남구에 여당 후보 셋,
야당 후보 셋. 근데 3명을 뽑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한 표라도 많이 나오면 winner all takes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국 교체가 잘 안 일어난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그냥 싱가포르의 정치 체계는 이렇구나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리님이 그 리칸유 총리의 장남이 리센룽 이분이 이제 이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또 슬픈 역사가 있어요. 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크메르 루즈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막 그 엘리트 집단들을 처형하고 학살하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정부 이 캄보디아 내전에서. 그래서 이거 보다 못한 유엔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많이 학살했으면 그 극단주의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나는 뭐든지 극단적인 사람을 싫어해. 나는 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 뭐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아. 어쨌든 극단적인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반대파이자 뭐 사회적 자본가,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유엔이 각 국가의 그 어떤 주권이나 이런 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이걸 놔둘 수가 있냐고. 그래서 유엔이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는데 내전 종식되고 나서 이제 다시 1994년도부터 선거가 재개되었고 그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이게 이제 2위가 되면서 그리고 이 단독 집권을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또 문제예요. 여기서도 뭔가 선거를 통해서 뽑힌 정당인데 그냥 그렇게 좀 잘 가면 좋은데 이 제1여당이 제1야당을 뭐 해산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최근에 또 일어나고 또 갈등이 또 고조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왕의 권위가 대단하죠. 대단하고 그리고 그 군부의 어떤 위세나 이런 것들도 또 대단해서 뭐 여러 차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탁신 총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텐데 거기에 어떤 저항하는 어떤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탁신 총리가 실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태국에서도 일어났고 2014년에도 있었고 뭐 이런 최근까지도 10년 전에도 다시 또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걸 또 국왕이 승인을 해주면 뭐 거기에 어떤 정당성을 받아서 군부 쿠데타의 실력자들이 뭐 정권을 잡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 어떤 정치적 안정성, 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조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미얀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이 두 나라의 경우에는 군부 쿠데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민주정부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민주주의가 제도화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물론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5.16이라든지 뭐 12.12라든지 그 12.12는 최근에 뭐 그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부 쿠데타가 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한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다 해서 한국 정도 되는 경제력과 사회적 어떤 발전을 이룩한 나라에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어려울 것이거니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정권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하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최근까지도 이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군부 출신들이 어떤 전체 의회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헌법에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는 두 나라가 또 정치 체계가 비슷합니다.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베트남 공산당 그리고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 일당에 의해서 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경제 체제로는 이 두 나라의 경우에도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당에 의해서 지도를 받지만 경제 체제 자체는 거의 이제 자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시장 중심주의의 형태의 모습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들 국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브루나이는 절대 왕정이죠. 절대 왕정. 그래서 하도 여기는 자원이 부유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도 별 불만 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은 거지. UAE,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거죠. 산유국이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들 복지하고 하는데, 정치적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중동 산유국의 모습이 동남아시아 브루나이도,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정도로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안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아세안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계 주요 지역별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파란색이 90년대 그리고 주황색이 2000년대 회색이 2010년대 그리고 노란색이 2020년대입니다. 근데 보면 세계가 전체 평균으로 치면 한 3% 후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ommonwealth of Independenc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영연방 이런 거 말해요. 그 영연방의 경우에는 사실 엄청 안 좋았다가 이렇게 좀 회복되고 있다. 이게 그 영국병 이런 거 관련된 얘기고. 자, 라틴 아메리카와 그 캐리비안 그러니까 그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한 2%대, 그리고 아프리카, 미들 이스트,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요 정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들 지역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세안의 어떤 경제 성장률은 압도적이죠. 거의 5% 이상. 높은 경제 성장률을 90년대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30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국도 물론 이렇게 경제력이 더 발전하고 부침도 있었지만 IMF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 아세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눈부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더 높아질 것이고. 근데 이 아세안은 쉽게 말해서 한 나라,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가 있고, 다양한 국가의 상황이 있고, 제가 다른 어떤 종교 체계, 다양한 언어, 다양한 정치 체계를 설명한 건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도 사실 엄청 최근에 들어서 한 3, 40년 근간에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룩했죠. 근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고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버넌스나 언어나 문화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 있죠. 근데 아세안은 서로 다른 한 10개 국가들이 모여 있고 이들이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협력의 정도는 또 비교해 봤을 때 EU 같은 나라 정도는 아니란 거야. EU는 통화도 같은 걸 쓰죠.
합해도. 근데 EU만큼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경제적 협력이라는 이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역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만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고, 뭐 통신 부분, 인프라 이런 것들, 왜냐면 그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섬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나 정글지대이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사회적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걸 어떻게 보면 아세안 지역의 경제적 성장의 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게 아세안이 2015년 말에 결국에는 EU와 같은 이제 경제 공동체를 출범을 시킬 거다. 근데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뭐 아세안의 어떤 아무리 아세안이 경제적으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EU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EU 수준의 경제 협력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그 아세안 자체도 이제 소위 말해서 빌드업이 필요할 거예요. 빌드업의 단계를 거쳐서 EU와 같은 경제 공동체로 아세안도 나아가려고 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세안 스스로가 연계성을 개선해야 되겠다. 커넥티비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하고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아세안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 공항, 항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디지털과 관련된 혁신을 이룩하고, 특히 이 아세안 지역이 섬이나 정글 지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물품 거래나 물품 이동을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강구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세안도 이게 정치 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통일을 하는, 정치 체제는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규정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규제를 통일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세안은 미래 전략을 짜고 있고, 이 미래 전략의 목표가 2025년이에요. 내년도에는 이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10년 플랜을 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단계를 밟으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최종적인 목표치는 EU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고, 그 EU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세안 각 국가들이 서로 연계 협력을 하면서 각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더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가 왜 이 미래 전략이라는 부분을 가져왔냐면, 사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운송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뭐 인적 교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해서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이런 그 어떤 플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한국이 기여하거나 한국이 참여하거나 한국이 투자하거나 한국이 참여하거나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들도 있지만 떠오르는 시장, 신흥 시장으로서의 가지는 매력도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남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동남아가 훨씬 한국한테 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일단 위치가 가깝죠. 시차 한두 시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거리, 비행기 뭐 5시간, 6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라틴 아메리카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하루 타고 가야 돼요. 직항도 잘 없어요. 직항이 없을 수밖에. 미국으로 가거나 두바이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무조건 갈아타야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무리 교통이 개선되고 하더라도 일단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적 교류가 그렇게 되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사실 힘듭니다. 아주 쉽게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주도 가듯이.
그러면 진짜 경제협력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고, 중동, 뭐 알죠. 이슬람이고 산유국이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나 남아프리카 이남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들 이런 나라들도 사실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흥시장이라는 점에서 동남아는 굉장히 주목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는 쉽게 말해서 초고령 사회이고 국가 존망이 걸려 있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나 어떤 발전의 패러다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한국 사회 그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우리 한국 내에서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뭔가 이거를 깨 부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하고 물류를 전공하고 국제 경제와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활로, 새로운 개척,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때 가장 가깝고 가장 가능성 있고 가장 발전 여지가 있는 동남아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 지탭 사업단 신청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부경대학교 지탭 사업단의 지역특화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오늘날 올해부터 BKNU YTP 지탭을 운영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특화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수님들이나 지도 교수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첫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죠. 원 스텝, 투 스텝. 여기 지금 아세안도 EU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플랜을 짜고 국가 성장과 국가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국가 간의 연계를 높여 나가고 있는데, PKNU YTP 지탭, 부경대학교 지탭 사업단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탭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부경대학교 1기이자 전체 지탭 사업단으로서는 18기이지만 부경대학교의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성공을 해야 성공 모델이 되어야 또 여러분들을 쫓아서, 여러분들을 동경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후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어떤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교수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사안들도 많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주차 강의 자료는 그래서 지탭 사업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특화 지역인 아세안, 동남아 지역을 소개하는 정도로 수업 내용을 제가 구성을 했고, 13주차, 14주차 강의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들은 미래의 무역 물류와 그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